한국이 초강대국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노벨상 최유력 후보의 충격 폭로에 세계 경제 포럼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평생 한국을 삼류 복제국이라 비웃던 그가 자신의 모든 주장을 박살내는 결정적 증거를 폭로하자 조롱하던 세계 각국 권력자들은 경악하며 완전히 침묵했고 CNN은 긴급 특보를 쏟아냈습니다. And Korea should be really proud about what they achieved.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30년 신념을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포기했을까요? 그 경악스러운 진실, 지금 즉시 폭로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로빈슨입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40년간 국제경제학을 가르쳐온 교수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부. 전 세계 500명의 경제학자들이 모인 연례회의 둘째 날이었어요. 저는 최전방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3번이나 거론된 제게 당연한 자리였죠. 오전 10시 정각, 세계은행 총재 마르코 산체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기댔어요. 어차피 뻔한 이야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마디부터 이상했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썼어요. 산체스 총재가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그래프가 떠올랐죠.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 2024년 33,000달러. 이것은 한국의 기록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군. 미국 원조로 성장한 나라를 왜 이렇게 띄우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식민지를 갖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제가 40년간 주장해온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총재님, 그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베끼고 조립해서 성장한 모방 경제입니다. 산체스 총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로젠탈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정말 존경하지만 이번엔 교수님이 틀리셨습니다. 회의장 5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수님이 늘 주장하시던 서구 발전 모델, 즉 식민지 착취를 통한 자본 축적, 그것 없이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한국입니다. 더 놀라운 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것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그건 냉전 시대 미국의 전략적 지원 때문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산체스 총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억하시죠? 모든 전문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교수님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3개월 안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했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1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15%로 줄였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겁니다. 옆에 앉은 하버드 교수가 속삭였어요. 제임스, 이건 좀 충격적이네. 산체스 총재는 계속했습니다. 르완다를 아십니까? 1994년 대학살 이후 최빈국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불립니다. 누가 도왔을까요? 한국입니다. 단순 원조가 아니라 IT 인프라 구축, 교육 시스템 전수, 그리고 20년간의 동반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총재님,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기술 복제국입니다. 독창성이 없어요. 그 순간 산체스 총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로젠탈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특별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3주 안에 한국 발전 모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교수님이 옳다면 그것을 증명하시고, 제가 옳다면 다보스 포럼에서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도전장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3주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한계를 명확히 증명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그것이 조롱처럼 들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제 40년 경력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3주간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조교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 프로젝트다. 3주 안에 한국 경제의 허상을 벗겨낼 거다.
독일 출신 선임연구원 펠릭스가 즉각 호응했어요. 드디어 한국 거품을 터뜨릴 때가 왔군요. 제가 무역 데이터부터 분석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박사과정생 박하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하린, 감정적이지 말게. 우리는 팩트만 다룬다. 러시아 출신 조교 알렉산드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교수님, 일단 기초 데이터부터 보시죠. 한국 GDP 성장률입니다. 화면에 뜬 그래프를 보고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1960년대 연 10% 성장? 베트남 전쟁 특수 때문이야. 미군 물자 조달하면서 돈 번 거지. 그런데 브라질 출신 라파엘이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시기 필리핀, 태국도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연구실이 조용해졌어요. 펠릭스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일본 식민지 시절 인프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인이 반박했어요. 그 인프라 대부분이 6.25 전쟁 때 파괴됐습니다. 서울의 건물 80%가 폐허가 됐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한국이 기술 복제국이라는 증거를 찾아라. 알렉산드라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교수님, 특허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네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2.3배, 일본의 1.4배예요. 펠릭스가 당황했어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때 라파엘이 충격적인 자료를 띄웠습니다. 교수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반도체 설계 원천 기술 특허의 35%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원천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난 10년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요. 저는 두통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럼 자동차는 어떤가? 현대차는 여전히 싸구려 카피캣이잖아. 알렉산드라가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현대차 그룹이 작년 전기차 판매량 세계 3위입니다. 테슬라, BYD 다음이에요. 그리고 아이오닉5가 유럽 올해의 차를 받았습니다. 독일 차를 제치고요. 연구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펠릭스마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르네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우리는 한국의 약점을 찾아야 해. 문화산업은 어때? 케이팝이니 뭐니 하는 거품 아닌가? 라파엘이 또 다른 자료를 찾았어요. 한류 콘텐츠 수출액이 작년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건 거품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에요. 할인이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시간 탑10 중 절반이 한국 콘텐츠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계속이에요.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그때 할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 모르시는 한국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40년간 확신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비판보다는 이해를 먼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하지만 잊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밝히는 거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발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체스 총재가 언급한 르완다 사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르완다를 어떻게 도왔다는 거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이 사례부터 파헤쳐봐야겠다고. 르완다 사례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저는 일찍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알렉산드라가 UN 보고서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GDP의 60%가 증발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나라가 어떻게 회복하겠어? 서구의 대규모 원조가 있었겠지. 그런데 라파엘이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교수님, 이상해요. 2000년부터 르완다 경제가 급성장하는데 가장 큰 파트너가 한국이네요.
뭐라고? 화면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르완다에 보낸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할인이 설명했습니다. 코이카라는 한국 원조기관이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째로 전수했어요. 종이 서류로 관리하던 나라가 3년 만에 전자정부가 됐습니다. 펠릭스가 비웃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가? 시스템 하나 설치한 거잖아. 하지만 알렉산드라가 찾은 다음 자료가 우리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2019년 르완다 정부 보고서입니다. 전자정부 덕분에 부패가 80% 감소했고 세금 징수율이 3배 증가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르완다에 세운 게 공장이 아니라 직업훈련소였습니다. 10년간 5만 명의 기술자를 양성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익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그때 라파엘이 르완다 대통령 인터뷰를 찾았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죠. 그들도 60년 전엔 우리처럼 가난했다면서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바로 한국식 원조입니다. 자신들이 겪은 발전 과정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펠릭스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이건 작은 사례일 뿐이야. 아프리카 한 나라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알렉산드라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르완다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도운 아프리카 국가가 15개국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아는 개발 원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구 원조와 뭐가 다른가? 라파엘이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IMF는 르완다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긴축 재정, 공기업 민영화, 시장 개방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정부 주도 개발, 교육 투자 확대, 단계적 개방을 조언했죠. 결과는요? IMF 프로그램을 따른 이웃나라 부룬디는 여전히 최빈국입니다. 한국 모델을 따른 르완다는 연 8% 성장 중이고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할인이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르완다가 이제 주변국에 IT 기술을 수출하고 있대요. 르완다가 우간다와 콩고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판매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 기술로요. 펠릭스조차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알렉산드라가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에요. 한국은 자신들의 성공 DNA를 복제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라파엘이 덧붙였어요. 식민지 없이 성장한 유일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네요.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할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재난 구호 활동도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꽤 유명하거든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40년간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르완다 사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 저는 다시 연구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사망자 23만 명,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저는 당시를 떠올렸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그 참혹한 광경을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 재난 발생 24시간 만에 현장 도착. 24시간. 지구 반대편에서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12월 26일 오전 7시 58분 지진 발생. 27일 오전 10시. 한국 공군 수송기 아체 공항 착륙. 구조대원 44명. 의료진 20명. 구호물자 40톤. 저는 미국 구호대 기록과 비교했어요. 미군이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기 상태의 긴급구호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119 구조단 국제구조대. 365일 24시간 출동 준비 완료. 펠릭스가 아침 일찍 연구실에 왔다가 제 모니터를 봤어요. 교수님, 밤새 이걸 보고 계셨습니까? 펠릭스, 이것 좀 봐. 한국이 구조한 생존자 수가.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 72시간 동안 생존자 37명 구조. 단일팀 최다 기록. 펠릭스가 의아했어요. 운이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찾은 다음 자료가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CNN 현장 리포트 영상이었어요. 미국 기자가 흥분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첨단 장비로
7m 깊이 잔해 속에서 4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었죠. 하린과 알렉산드라가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일찍 나오셨네요. 이것들을 좀 봐. 한국의 재난 구호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알렉산드라가 추가 자료를 찾았어요.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이 구호 활동을 끝낸 게 아니라 10년간 아체 재건을 도왔대요. 10년이나? 라파엘도 합류했습니다. 학교 200개, 병원 15개, 도로 500km.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재건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뭘 해준 게 있나?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별로 없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말해요. 우리도 전쟁 후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갚을 차례라고요. 펠릭스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감상적인 이유군요. 하지만 제가 찾은 다음 자료가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을 특별 전략 파트너로 지정. 니켈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세계 매장량 1위가 인도네시아고요. 알렉산드라가 계산했어요. 이 계약 가치가 500억 달러네요. 라파엘이 놀랐어요. 10년간 20억 달러 원조로 500억 달러 계약을 딴 거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주의가 아니었어요. 신뢰라는 자산을 쌓은 거구나. 하린이 미소 지었어요. 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정의라고 불러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죠. 저는 또 다른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는 한국이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이번에도 12시간 만에 도착, 구조견 8마리와 함께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가장 빠르게, 가장 오래 도왔어요. 펠릭스조차 인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일관성 있는 행동이네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4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했는데 이런 나라는 처음이야. 알렉산드라가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그보다 더 크게 갚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보스턴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힘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국에는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이런 사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것, 그것이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의 후 넷째 날 오후, 비서가 낡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교수님, 필리핀에서 누가 소포를 보냈어요. 보낸 사람은 안토니오 델라크루즈라는 이름이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 뭉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로젠탈 교수님, 당신이 한국을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1952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소. 여기 사람들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소. 신기하게도 그들은 우리 필리핀 군인들에게 고맙다고 계속 말하오. 편지를 쓴 사람은 안토니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군인이었죠. 두 번째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마리아,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소. 굶주린 한국 할머니가 우리 부대에 떡을 가져왔소. 자신은 굶으면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다며 나는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할 거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필리핀 군인들과 한국 주민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을 배경으로요. 하린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교수님, 무엇을 보고 계세요? 필리핀 참전용사의 편지야. 70년 전 이야기인데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1980년대 편지였어요. 아버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비행기표와 호텔까지 모두 제공한대요. 네 번째 편지는 2010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있어요. 한국 정부가 주는 장학금으로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도운 나라가 이제 저를 돕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3대에 걸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교수님, 한국정보보훈처 자료입니다. 필리핀 참전용사 7,420명 전원의 이름과 공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원이라고? 네.
그리고 매년 후손 10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50년째요. 펠릭스가 계산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5,000명이 혜택을 받은 거네요. 라파엘이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장학생들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이에요. 의사, 엔지니어, 교수가 되어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대요. 마지막 편지는 작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본인의 편지였어요. 로젠탈 교수님,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필리핀 보건부에서 일합니다. 작년 코로나 때 한국이 보낸 진단키트로 우리나라 사람 수십만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교수님, 한국은 70년 전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한국입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필리핀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터키, 태국, 16개국 참전용사들을 모두 이렇게 예우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라가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작년 한국 현충일 영상이었습니다. 80대 터키 참전용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한국 대통령이 직접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청춘을 바친 보람이 있네.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됐으니 펠릭스조차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라파엘이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도움받은 걸 잊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세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다시 안토니오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맞았어요. 제가 40년간 가르쳐온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숫자와 그래프에 없는 것을 봤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을 본 것 같다. 창밖에는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70년 전 한국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지금껏 한국의 껍데기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하버드에서 아시아 경제 세미나 초청장이 왔습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지금 그의 편견, 어린 시각이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했습니다. 회의 후 일주일째 하버드 패컬티 클럽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도쿄대학의 타카하시 켄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경제 분야의 권위자죠. 일본이 아시아 경제의 선도자입니다. 한국, 그들은 여전히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조립 공장일 뿐입니다. 청중들이 웃었어요. 저도 일주일 전이었다면 함께 웃었을 겁니다. 휴식 시간, 타카하시가 제게 다가왔어요. 빅터, 세계은행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나? 한국의 허상을 벗기는 중인가?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켄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 타카하시가 비웃었어요. 복잡할 게 뭐가 있나? 2019년을 기억하지 않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을 규제했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목줄이었어. 타카하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항복을 예상했지. 자네도 CNN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맞았어요. 저는 한국은 3개월 안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결과가 타카하시가 손을 저었어요. 일시적인 행운이야. 재고가 있었을 뿐이지. 진짜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할인이 멈췄어요. 이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핀 편지를 본 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타카하시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지? MIT 박사과정 박하린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인이군. 감정적이지 말게. 할인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가 15%로 떨어졌어요. 타카하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불가능해. 그 기술은 일본이 30년간 개발한 거야. 한국이 1년 만에 했습니다. 솔브레인이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했고 듀폰과 협력해서 포토레지스트도 개발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할인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타카하시가 조롱했어요. 복제품이겠지? 품질이 일본 제품만 할까? 할인이 차분히 답했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일본 소재를 아예 구매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산이 더 좋아서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타카하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원천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 교수님, EUV용 포토레지스트 아시나요?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데 이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타카하시가 말을 잃었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켄지,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하자. 한국이 변했어. 타카하시가 저를 노려봤어요. 빅터, 너마저 한국 편을 드는 건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타카하시가 비웃었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독창성? 창의성? 다 베낀 거야. 그때 펠릭스가 나타났어요. 의외로 그가 반박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작년 국제특허 출원 보셨나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타카하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허 숫자가 뭐가 중요한가? 질이 문제지. 알렉산드라도 합류했어요. 네이처와 사이언스 논문 게재 수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타카하시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한국은 영원히 1위야. 일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할인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교수님,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팔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요. 타카하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할인을 바라봤어요. 용감했어. 하지만 너무 나간 건 아닐까? 할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늘 이런 편견과 싸워왔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그날 밤, 저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의 진짜 결과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봤더군요. 어쩌면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을지도. 타카하시와의 논쟁 후, 저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을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MIT 도서관 지하 자료실에서 당시 언론 보도를 모두 찾았어요. 일본, 한국의 백색 국가 지위 박탈, 반도체 핵심 소재 새 품목 수출 규제, 한국 경제 최대 위기. 모든 언론이 한국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3개월 내 생산 중단을 예측했고, 니온게이자이는 한국 굴복 초읽기라고 썼어요. 그런데 1년 후 기사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소재 국산화 성공. 일본 기업들 한국 시장 잃고 적자. 역풍 맞은 일본.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렉산드라가 한국 정부 보고서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즉시 1,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했대요. 1,000억 달러? 네. 그리고 24시간 비상대응팀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고요. 라파엘이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이 경쟁사인데도 기술을 공유했대요. 삼성이 SK에, LG가 삼성의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경쟁사끼리 기술 공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할인이 설명했어요. 위기 앞에서 한국은 하나가 됩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불러요. 펠릭스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았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브라스소를 만들던 회사인데 갑자기 정부와 대기업 지원이 쏟아졌대요. 결과는 6개월 만에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 일본 기업이 30년 걸린 일을요. 더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고 은퇴한 엔지니어들까지 복귀했다고 합니다. 마치 전쟁 같았다고요. 알렉산드라가 인터뷰 영상을 찾았어요. 한 한국 엔지니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IMF 외환위기도 극복한 민족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IMF 위기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더군요. 227톤, 21억 달러어치를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반지까지 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IMF 차관을 다 갚았고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라파엘이 2019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결과적으로 한국은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제는 오히려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수출을? 네, 중국과 대만 기업들이 한국산 소재를 구매한대요. 일본산보다 싸고 품질도 좋아서요. 펠릭스가 일본 기업 실적을 보여줬어요. 스텔라 케미파, JSR, 도쿄오카, 일본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예요.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어서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네? 그때 할인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바로 한국의 특징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압박하면 더 강해져요. 알렉산드라가 정리했어요. 6.25 전쟁, IMF 위기, 일본 수출 규제.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네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안티프레질 충격을 받을수록 강해지는 그날 밤, 저는 타카하시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켄지,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그 길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연구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찾던 답은 경제 이론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열흘째 되는 날, 저는 문화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펠릭스가 비웃었어요. K-팝. 그건 그냥 일시적 유행이죠. 팝콘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찾은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2023년 한류 콘텐츠 수출액 130억 달러? 이게 팝콘 같아? 펠릭스가 놀랐어요. 130억이요? 알렉산드라가 비교 자료를 찾았어요. 교수님, 이건 할리우드 영화 해외 수출액의 절반이에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요. 더 충격적인 건 성장 속도였습니다. 2016년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한류 금지령을 내렸죠. 모든 한국 콘텐츠를 차단했어요. 라파엘이 물었어요. 그럼 망했겠네요?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잖아요. 할인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전 세계로 퍼졌어요. 화면에 넷플릭스 차트가 떴습니다. 오징어 게임 94개국 1위, 킹덤 87개국 탑 10, 더 글로리 91개국 1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할인이 설명했어요. 한국 콘텐츠에는 보편적 정서가 있어요. 불평등, 생존, 복수, 사랑.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제들이죠. 알렉산드라가 흥미로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미국 루이지애나 시골 마을에서 김치 담그기 대회가 열렸대요. 뭐라고? 영상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백인 할머니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한국어 수업도 해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펠릭스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라파엘이 또 다른 사례를 찾았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 치킨집이 3년 만에 500개가 생겼대요. 드라마에서 본 치맥을 먹고 싶어서래요. 저는 BTS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 BTS 경제효과 56억 달러. 이건 중소국가 GDP 수준이었어요. 팬클럽 아미 회원 수 4천만 명, 178개국의 분포, 할인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교수님,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총 한 발 안 쏘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알렉산드라가 하버드 자료를 찾았습니다. 작년 하버드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500명이래요. 10년 전엔 30명이었는데요. 우리 MIT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학 전공을 새로 만들었어요. 펠릭스가 드디어 인정했어요. 이건 정말 문화혁명이네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영국이 산업으로, 미국이 경제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한국은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라파엘이 의미심장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교수님, 중국이 작년에 한한령을 사실상 해제했대요. 왜? 중국 젊은이들이 VPN으로 한국 콘텐츠를 보니까 차단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할인이 덧붙였어요. 압박이 오히려 한류를 전 세계로 퍼뜨린 거죠. 중국이 막아준 덕분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처럼 중국의 한한령도 역효과를 낸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었죠. 새벽 3시까지 정주행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스토리텔링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이래서 세계가 열광하는구나. 다음날 연구실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도 한류에 빠진 것 같아. 조교들이 모두 웃었어요. 할인이 말했죠. 교수님, 이제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2주차 월요일, 저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조사했습니다. 펠릭스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배터리는 중국이 압도적이죠. CATL이 세계 1위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라가 찾은 자료는 달랐습니다. 교수님, 기술력은 한국이 앞서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전체 시장의 30%인데 프리미엄 시장에선 60%예요. 프리미엄? 테슬라, BMW, 벤츠가 쓰는 고성능 배터리요. 중국산보다 비싸도 한국산을 선택해요.
라파엘이 구체적 사례를 찾았어요. 테슬라 모델 Y는 LG 배터리, 폭스바겐 ID4는 SK 배터리, BMW, iX는 삼성 배터리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한국 배터리를 쓰지? 할인이 설명했습니다. 안전성과 주행거리 때문이에요. 한국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충전 한 번에 100km를 더 갈 수 있어요. 펠릭스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원료는 중국이 독점하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라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원료 확보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았대요. 칠레 리튬, 호주 니켈, 콩고, 코발트 광산에 직접 투자했어요. 인도네시아와는 특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아까 쓰나미 때 도운 그 관계가 여기서 빛을 발한 거예요. 저는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미래의 기술을 보여줬어요. 전고체 배터리 아세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5분 충전에 800km 주행이 가능해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펠릭스가 놀랐어요. 5분에 800km?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조만간 상용화될 거예요. 도요타보다 2년 빨라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쥐고 있는 거네? 알렉산드라가 정리했어요.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는 과거 석유 같은 존재죠. 그걸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때 라파엘이 충격적인 뉴스를 찾았어요. 교수님, 애플이 LG와 전기차 배터리 독점 계약을 추진한대요. 애플카? 네. 애플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세계 최고 기업 애플도 한국에 의존하는구나. 할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을 뿐이죠. 그날 오후, 저는 현대차 전기차도 조사했습니다. 아이오닉5, 18분 충전으로 80%, EV6, 제로백 3.5초, 제네시스 전기차, 미국 럭셔리차 만족도 1위, 독일차를 제치고 1위라니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펠릭스가 드디어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가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편견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 2주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요. 2주차 수요일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로젠탈 교수님, 저는 방글라데시 다카 대학의 라흐만입니다. 한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1990년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 10억 달러에서 2023년 470억 달러, 47배 성장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라흐만 교수가 화상통화를 제안했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교수님,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걸 아시나요? 한국이요? 네. 1978년 데오라는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봉제 공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라흐만 교수가 옛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방글라데시 직원들을 교육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인들은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우수 직원 130명을 한국으로 보내 6개월간 연수를 시켰어요. 130명씩이나요? 10년 동안 15,000명이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들이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씨앗이 됐어요. 알렉산드라가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교수님, 정말이에요. 지금 방글라데시 의류 기업 대표 중 30%가 한국 연수 출신이래요. 라흐만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기술 이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 심지어 바이어 연결까지 도왔어요. 펠릭스가 의아했어요. 왜요? 경쟁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라흐만 교수가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이제 그 빚을 갚는 거라고요. 할인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생의 철학이네요. 라흐만 교수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에요. 4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대부분 여성이에요. 한국이 준 선물이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2013년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 사고 아시죠? 1100명이 죽은 참사예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게 한국이에요. 코이카가 2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라파엘이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 이후 산업재해가 70% 줄었네요. 라흐만 교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단순히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예요. 그게 서구 원조와 다른 점이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알렉산드라가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베트남도 비슷해요.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기술 이전을 아끼지 않았대요. 결과는 베트남 수출의 25%가 삼성이지만 현지 부품 기업 2,000개가 함께 성장했어요. 할인이 정리했어요. 착취하는 투자가 아니라 키우는 투자. 이게 한국 방식이에요. 펠릭스가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보다 더 크게 베푸는 나라다. 이것이 그들만의 성공 방정식이다. 이제 3주차를 앞두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산체스 총재가 옳았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 모든 증거들이 쌓일수록 제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2주차 금요일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주간 모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제가 40년간 써온 논문 목록이 떠 있었죠. 서구 발전 모델의 우월성, 식민지 경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후발국의 한계와 종속 이론, 제 평생의 업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보스턴의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MIT 캠퍼스도 적막했죠. 내가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친 건가? 머리가 아팠어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책을 꺼냈어요. 1985년에 쓴 제 첫 저서였죠. 개발도상국의 숙명 왜 그들은 가난한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가 쓴 문장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또 연구실이에요? 이번 프로젝트가 그렇게 힘든가요? 응.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이론을 모두 부정하고 있어.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빅터, 당신은 항상 진실을 추구했잖아요. 틀렸다면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1960년 한국 1인당 GDP 79달러, 2024년 한국 1인당 GDP 33,000달러, 417배 성장,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어요. 식민지 착취 없이, 타국 자원 약탈 없이, 오직 교육과 기술과 근성으로 제 손이 떨렸어요. 논문을 쓰려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한 글자도 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이 세 글자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새벽 2시, 할인이 연구실에 왔습니다. 교수님, 아직 계셨네요. 할인, 너는 왜 이 시간에? 걱정되어서요.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할인이 커피를 2잔 가져왔어요. 교수님, 한국 속담 아세요? 과거를 버려야 미래를 얻는다. 무슨 뜻이지? 낡은 생각을 버릴 때 새로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40년 신념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인정하고 바꿨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힘이라고? 네. 교수님이 지금 그 과정에 계신 거예요. 할인이 간 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가 거기 있었어요. 40년간 확신에 찬 강의를 해온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3주차 월요일 아침, 저는 조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세계은행에 제출할 보고서 방향을 정하자. 펠릭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한국의 한계는 분명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할인이 반박했어요. 인구로만 보면 작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예요. 무역 규모는 8위고요. 알렉산드라가 덧붙였습니다. 영향력으로 보면 더 커요. 한류로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펠릭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져. 라파엘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것도 바뀌고 있어요. 유니콘 기업이 23개나 생겼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해요. 논쟁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출 의존적이야. 그게 왜 문제죠? 독일도 수출 의존적인데요.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잖아. 이스라엘도 안보 리스크가 있지만 혁신 국가예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2주 전이었다면 펠릭스 편을 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봐. 연구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펠릭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야. 펠릭스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서서 칠판에 썼습니다. 1960년에서 2024년 1인당 GDP 79달러에서 33,000달러, 문맹률 70%에서 0% 평균 수명 52세에서 84세 유아 사망률 1000명당 78명에서 2.5명.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가 또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식민지를 갖지 않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 이게 특별하지 않다고? 펠릭스가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그래도 교수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해요. 대부분의 나라에는 맞잖아요. 대부분? 저는 펠릭스를 똑바로 봤어요. 과학은 단 하나의 예외로도 무너져. 뉴턴의 고전역학도 아인슈타인 앞에서 수정됐잖아.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은?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어.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펠릭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봤죠. 교수님, 40년 커리어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정하는 거야.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지. 알렉산드라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파엘도 동의했어요. 진짜 학자의 모습이에요. 할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교수님, 진실이 불편하신가요? 바로 제가 일주일 전 할인에게 했던 말이었죠. 저는 웃었어요.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지. 그게 학자의 자세니까. 그때 펠릭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교수님을 존경했는데 그는 연구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씁쓸했지만 이해했어요. 일주일 전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보고서를 쓰자. 제목은 이거야.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한국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한 나라. 할인이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제목이에요. 알렉산드라와 라파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압박을 도약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새벽 4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어요. 이제 다보스가 남았네. 할인이 말했어요. 교수님이 세계 앞에서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해야지. 그게 진짜 용기니까. 3주차 수요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틀렸다. 단 3글자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썼습니다. 40년간 서구 중심 발전 모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이 있음을 증명했다. 알렉산드라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교수님, 핵심 지표들입니다. 경제 성장 417배 1960년에서 2024년 교육 문맹률 70%에서 0% 기술 특허 출원 세계 4위 문화 한류 수출 130억 달러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유일. 라파엘이 사례를 정리했어요. 루안다 전자정부,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인도네시아 재건, 필리핀 참전용사 지원. 할인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특징 1. 교육 우선 투자 2. 위기를 기회로 전환 3. 은혜를 기억하는 문화 4. 기술 자립 추구 5. 문화적 소프트 파워.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착취 없이, 자원 약탈 없이, 오직 인적 자원과 의지로 선진국이 됐다. 이는 기존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론을 적었어요. 세계은행과 IMF는 개발도상국 지원 모델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나, 빅터 로젠탈은 평생의 연구가 불완전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웠다. 겸손하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보고서를 인쇄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할인이 위로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용감하세요. 아니야.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본 거야? 알렉산드라가 물었어요. 교수님, 다보스에서 정말 이 내용을 발표하실 건가요? 그래야지. 전 세계가 알아야 해. 라파엘이 걱정했어요. 학계의 반발이 심할 텐데. 괜찮아. 진실은 결국 승리하니까. 그날 밤, 보고서를 세계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예외론 새로운 발전 모델의 탄생. 부제는 이랬습니다. 한 경제학자의 고백과 발견.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3일 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메인홀은 2,000명의 청중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정상, 기업 총수, 노벨상 수상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대 옆에서 대기하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산체스 세계은행 총재가 다가왔어요. 로젠탈 교수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총재님이 옳았습니다. 아니요. 교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40년 신념을 바꾸는 건 아무나 못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MIT 빅터 로젠탈 교수님의 특별 강연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첫 줄에 타카하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I was wrong. 제가 틀렸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예상 못한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40년간 경제학을 가르치며 서구 모델만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식민지를 가져야 부국이 된다고, 후진국은 영원히 가난할 거라고.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이론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1960년 1인당 GDP 79달러, 2024년 33,000달러, 417배 성장,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타카하시가 팔짱을 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식민지 없이 이뤄냈다는 겁니다. 착취 없이, 약탈 없이, 오직 교육과 기술과 의지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6.25 전쟁 직후 사진입니다. 폐허였죠. 그런데 70년 후 현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면에 떴어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3주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한국만의 특별한 DNA가 있었어요.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례를 설명했어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막자 1년 만에 자립했습니다. 의존도 90%에서 15%로. 둘째, 은혜를 잊지 않는 문화. 필리핀 참전용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70년 전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3대에 걸쳐 보답합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철학. 르완다와 방글라데시 사례를 소개했어요. 착취하지 않고 기술을 전수합니다. 경쟁자를 키우면서도 함께 성장합니다. 타카하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다시 앉았어요. 넷째, 문화의 힘. BTS와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한류라는 문화로.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한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꼭 남을 짓밟아야 성장할 수 있나? 꼭 착취해야 부자가 되나?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더 인간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길이 있다고. 저는 타카하시를 바라봤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씁시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해서 강연을 마쳤어요. 처음엔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일어섰어요. 산체스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곧 2,000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타카하시만 혼자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 진실을 보게 해줘서. 그날 다보스 포럼은 한국을 재평가하는 역사적 순간이 됐습니다. CNN은 로젠탈 교수의 충격 고백이라고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학계 대전환점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 자유로웠습니다.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보스에서 돌아온 후 MIT 강의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제경제학개론 첫 수업. 30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에 500명이 몰렸어요. 복도까지 학생들로 가득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경제학을 배웁니다. 칠판에 크게 썼어요. 한국 모델 상생성장론.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기존 이론을 버리시는 건가요?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야. 서구 모델도 맞지만 한국 모델도 있다는 거지.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나요? 가능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칠판에 적었습니다. 교육에 올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받은 것 갚기, 함께 성장하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강의가 끝난 후 펠릭스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이제 저도 한국을 연구하고 싶어요. 좋아. 함께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어보자.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버드, 옥스포드, 소르본,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로젠탈 교수님, 한국 모델 연구를 계속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6개월 후, 제 새 책이 출간됐습니다. 더 코리안 익셉션 경제학을 다시 쓰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20개국 언어로 번역됐어요.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로젠탈 교수님을 서울로 초대합니다.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압도됐어요. 인천공항의 현대적 모습, 서울의 다이나믹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에너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시대라고.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다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어요. 오늘도 학생들에게 한국 모델을 가르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반도국가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할인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그녀가, 교수님, 노벨위원회에서 연락 왔다고 들었어요. 응. 한국 모델 연구가 주목받고 있대. 교수님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상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실을 찾았다는 거지. 할인이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니야. 한국이 스스로 빛을 낸 거야. 우리는 그걸 발견했을 뿐이지. 창밖으로 보스턴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은 늘 거기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편견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 지금까지 MIT 교수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이야기였습니다. 40년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경제학을 쓴 한 학자의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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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